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노총각 만길이는 산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해 치료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전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만길이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고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아내와 만길이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만길이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데 처사님, 소승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저 여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제 안사람입니다. 이런 이거 참 난감하군요.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요괴입니다. 아니, 무엇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요괴라니요? 허허,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허나 제가 이 호리병을 드릴 테니 보름달이 뜨는 날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호리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만길이는 반신반의하며 호리병을 받았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만길이는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 임자, 내 물음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구려. 네, 서방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느 스님에게 괴상한 소리를 들었소. 임자가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고 하더이다. 그게 사실이오. 이에 당황한 부인이 말하길 네, 맞습니다. 서방님, 저는 요괴입니다. 만길이는 너무 슬펐지만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인을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 아무리 요괴라도 3년간 내 안사람으로 지냈는데 내 어찌 이 호리병에 당신을 가두겠소. 내 모른 척 할 테니 그만 떠나시오. 네, 서방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령하시옵소서. 근데 내 마지막으로 임자의 본 모습을 한번 보고 싶구려. 네,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 부인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안 되겠소. 내 마음이 변했소. 어서 호리병으로 들어가시오. 그런데 서방님,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도 있으시오. 그러니까 1년 전에 서방님께서 저랑 장난치다 그만 저에게 그곳을 물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 그랬었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조그만 상처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 낫지 않았소. 서방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저에게 물리신 이후 서방님도 요괴가 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내가 요괴가 되었다고. 나는 변신할 줄도 모르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요괴 부인이 서방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한 끼도 안 드시고 밤낮으로 그 짓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만길이는 최강 정령 요괴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디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며칠 후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들었던 것처럼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네,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주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고? 내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 며칠 전 너처럼 혹 달린 놈에게 쏘가 큰 돈 주고 노래 주머니를 샀는데 귀신 노래자랑에서 예선 탈락했다. 이놈아. 그런데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또 날 속이려 하다니 내 도저히 내 놈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전번 놈에게서 쏘가 받은 혹을 내 놈에게 달아줄 테니 양물에 혹 2개를 달고 살 거라. 이놈아.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인데 혹이 2개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의 애원에 도깨비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래 좋다. 네 놈이 직접 속인 것도 아니니깐. 정말입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허 이놈 용서해주면 내부는 어떻게 풀란 말이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신 내 놈이 원하는 곳에다 이 혹을 붙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아랫도리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달리게 되었고 주변의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만이란 사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마누라 춘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이 여편네가 이젠 하다하다 외박까지 해.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겠어. 날이 밝자 덕만의 부인 춘자가 들어오는데 너 뭐하다 이제 들어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해? 오냐 오늘날 한번 잡아보자. 서방님, 그게 아니고 내 사정이 있어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로 와봐. 그게 그러니까 순심이 서방이 죽는다잖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갔다가 그만 밤을 새고 말았소. 아니 그 팔팔한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게 말이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갔다 왔으니 그만 화 푸세요. 내가 순심이 집에서 돼지고기도 얻어왔소. 뭐라 돼지고기? 내가 얼른 삶아서 탁주 한 잔이랑 올릴게요. 내가 돼지고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오.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덕만이는 탁주와 돼지고기 한 점에 마음을 푸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야 이 여편네야 너 일로 와봐. 또 왜 그러시오? 순심이 서방이 죽다 살아나긴 아주 팔팔하더만. 내 아까 보니까 야바위에서 돈 따고 신나서 공중제비를 10바퀴나 돌던데. 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오. 솔직하게 말 안 해? 그게 순심이 서방 거시기가 자꾸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살려주고 왔소. 아 그랬었군? 그래서 죽은 거 시기는 잘 살려드렸어? 당연하지요. 당신도 내 실력 알면서 그러시오. 이런 잡놈의 여편네가. 그렇게 덕만이는 부인 춘자를 밤새 쥐잡듯 잡았다. 그리고 며칠 후 임자 이리 좀 와보구려. 아무래도 내가 며칠 전엔 너무 심했던 것 같소. 근데 내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오? 건넌마을 만석군 최대감 알지? 그 노인이 새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글쎄 물건이 도통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가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소?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아놓고 그게 무슨 말이요? 네 정말 미안하오. 그 노인이 물건만 살려주면 100냥을 준다 하지 않소?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안 하면 되지 않소? 이에 잠시 생각하던 춘자가 그럼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나 가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번 달까지 예약이 꽉 찼단 말이오.
어떤 마을에 사는 우둔한 사람이 매끈하게 생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출타하게 되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아내와 정을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내의 소중한 곳 옆에 누워있는 사슴 한 마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사는 바람둥이 남자가 그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수작을 꺼니 그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내 그곳 옆에 사슴을 그려놓고 갔으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것이 무슨 곤란한 일이요? 내가 감쪽같이 고쳐 그리면 되지 않겠소? 하고는 그녀와 재미를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사슴의 그림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남자가 붓을 들고 사슴을 다시 그려 넣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림을 보자고 하여 아내가 소중한 곳 옆에 그려진 사슴 그림을 보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눈 사슴을 그리고 갔는데 이 사슴은 서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이오?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사람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슴인들 어찌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린 사슴에는 뿔이 누워 있었는데 이놈은 뿔까지 빳빳이 서 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노릇이오? 하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다시 아내는 그거야 뻔하지요. 사슴이 누웠으면 뿔도 누웠을 것이고 사슴이 서 있으면 뿔도 서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좋소. 그런데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사슴은 마른 사슴인데 이 사슴은 살이 쪄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아내가 그것도 뻔하지요. 옆에 풀이 있으니 풀을 뜯어먹어 살찐 것이 아니요. 옛날 어느 주막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하룻밤 묵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상을 봤는데 전날과 다르게 세워라 내워라 밥상이 나와도 밥을 뜨지 않는 게 아닌가. 이에 주모 과부 춘자가 말을 거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요? 두 분 다 아침부터 힘없이 그렇게 멍하니 계신지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두 선비가 도무지 밥을 먹지 않자 춘자가 다시 묻는데 선비님들, 오늘은 과거 보러 가는 선비님들이 많아 반찬도 더 신경 썼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쇳내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우리 둘 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내용 같아서 고민이 되어 그러는 것이오.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시는지요? 나는 간밤 꿈에 입이 뚝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었소. 사람이 입이 떨어져 나가면 밥을 못 먹어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 아니겠소? 과거 보러 가는 중에 이런 흉몽을 꿨는데 이제 시험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주모 춘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하는데 선비님 성씨는 무엇입니까? 내 성은 길알길 자울시다. 그러자 잠시 후 주모가 무릎을 탁 치고 말하기를 아이고, 선비님 일이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길알길 자에서 입 구자가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글자는 선비 사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번 과거에 진사 벼슬 하나는 분명하오니 어서 기운 차리시고 아침밥을 드시고 올라가시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선비가 주모, 그러면 내 꿈도 좀 해석해 주시오. 나는 밤새 비단에 둘러싸인 꿈을 꾸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오? 선비님 성씨는 무엇입니까? 나는 김가울씨다. 주모는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치며 쇠금자에다 비단 백자를 붙이면 금자, 그러니까 고향으로 금이환양한다는 뜻으로 분명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좋은 꿈이옵니다. 주모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소. 이에 두 선비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고 한양으로 향한다. 그러자 주막에서 같이 일하던 금자가 이보게,
자네 아주 용하네. 언제부터 꿈 해석을 할 수 있었소? 아주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에 주모 춘자가 아 몰라 그냥 막 개소리 질렀지. 빨리 먹고 자리 빼줘야 다음 손님 받는데 멍하니 시간만 때우니까 속 터지더라고. 결국 두 선비는 모두 과거에 떨어지고 한 선비는 벼슬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선비로 살았고 다른 선비는 비단장수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또가 있었다. 이 사또는 오랫동안 일을 거들은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김가야, 이 사람아,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김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소인의 성은 홍가에 이름은 삼식입니다, 사또. 아 그래, 홍삼식이.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이에 사또는 매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민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다. 곧 종이에 홍합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랫사람의 성씨가 홍씨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근데 저 친구 성씨가 뭐였지? 사또는 또 기억을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그런데 사또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치 여자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보가야. 자네 성씨가 보가가 맞지?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의 성은 보가가 아니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보가가 어디 있나? 자네 머리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나 역시 그림을 보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며 말하길 그럼 자네 성씨가 옥가가 아닌가? 소인의 성은 옥가가 아니옵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말하길 이런 멍청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먹물개나 먹은 양반들이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림을 보니까 딱 그걸 놓고 들락날락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 자네 성씨가 박가가 아닌가? 옛날 어느 마을 조대감은 낮은 지위에 있다가 의금부도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자 많은 손님이 찾아들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의 몸이 덩달아 커진 것 같이 느껴졌다. 여보, 관직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 몸도 커지는 게 맞소? 그렇고 말고 맡은 임무가 막중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모두 받들어 모시니 몸이 커졌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아랫도리도 혹시? 오늘 밤 기대하겠소이다. 응, 뭘 기대한단 말이오? 잔말 말고 오랜만에 봉사나 하시오. 그리하여 그날 밤 조대감은 부인의 옷을 벗기고 잘 서지 않는 연장을 억지로 세워 일을 치렀는데 그리고 다음날 기대에 못 미친 부인이 조대감에게 따지는데 아니,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소? 이에 조대감이 답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것은 내 경쟁자인 친구들은 가장 잘 느낄 것이며 내 연장이 커진 것은 당신은 모르지만 첨매월이는 잘 알 것이네. 아니, 내가 모르겠는데 첨년이 어찌 안단 말이오? 화를 내는 부인의 말에 조대감이 다시 답하는데 이보시게 내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본 부인인 자네의 직급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만큼 자네도 높아져 몸이 커지니 당연히 못 느낄 수밖에. 내가 관직이 높아져 몸이 커졌지만 첩은 본 부인이 아니니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니 당연히 내 몸이 커진 걸 첩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소? 하니 부인이 말하길. 아이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바본 줄 아시오?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말인데 사실 커지긴커녕 더 작아졌소이다. 마른 멸치가 커져봤자지.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신은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 것하고 하지 헝 것하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 것하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놓고 약을 타려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타려오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소년과 장년 그리고 노인 세 사람의 10만이가 함께 일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어떤 총가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밤이 깊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산중에 다른 인가도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혼자 사는 과부이오니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집 부인의 반반한 얼굴에 반해 캄캄한 밤중에 몰래 주인 방에 침입하여 주인 여자를 덮쳐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객방으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과부는 누가 그 짓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세 사람 모두를 관가에 고발하였다. 세 사람 중 하나가 분명히 범인인데 알 길이 없으니 일단 모두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사또는 진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퇴청하여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자 부인이 말하길.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을 섞을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냐,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더냐, 아니면 삶은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냐 하고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것으로 어떻게 진범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으면 소년이고 쇠망치로 치는 것 같으면 장년이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 같으면 반드시 노인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오?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으리와 소년 시절 처음 혼인했을 때에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장년 때에는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고 근래 노경에 들어서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진범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또는 머리를 끄덕이며 옳거니 그럼 틀림없겠구려. 다음 날 사또가 여인에게 그 말대로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길. 꼭 쇠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장년 남자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영감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뻔했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미리 산삼을 먹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걸릴 뻔했다고.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줘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 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허,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 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 어느 마을에 춘식이는 같은 마을 과부 덕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며 찾아가기 일쑤였는데 이보게, 식사는 하셨는가? 아직 못 먹었어. 왜 이 시간까지? 쌀도 떨어지고 끓여 먹을 누룽지도 한 줌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랑 빨리 살림 합치자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래? 그럴 순 없다니까요. 서방님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다고 쌀이 나와 국이 나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정말 미련하다니까. 그때 덕자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떠는 것이오? 날도 별로 춥지도 않은데. 아, 그게 이불이 솜이 다 죽었고 찢어져서 덮으나 마나 밤새 너무 추워서 혼났어. 나 곧불에 걸렸어. 어이구, 이 사람아, 잠깐만 기다려보소. 춘식이는 서둘러 집에 들렀다 오는데 내가 쓰던 이불이오. 남는 것이니 부담 없이 쓰시오. 정말이요. 정말 고맙소. 내 신세 갚으리다. 그러면 지금 방에 들어가서 내가 몸으로 덮어줘. 택도 없어. 장난이오, 장난. 그리고 며칠 후 이봐 덕자, 자네 춘식이랑 살림 합쳤다며. 아니, 그게 무슨 구렁이 하품하다 턱 빠지는 소리여. 마을에 소문 다 났어. 자네랑 춘식이랑 한 이불 덮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이 인간을 가만히 안 두겠소. 얼마 후 춘식은 덕자를 찾아가는데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이상한 소문 내고 다녔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언제 살림을 합쳤소. 그리고 언제 한 이불 덮었단 말이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쓰던 이불 덮었으니까 우리 한 이불 덮은 거 맞지 않소? 나는 그거밖에 말 안 했소. 아니, 왜 그런 말을 꾸며내요. 책임지시오. 나 이제 어떡한단 말이오. 뭘 어떻게? 오늘부터 진짜로 한 이불 덮으면 되지. 내가 폭신폭신 빵빵한 이불로 바꿔줄 테니까 오늘부터 같이 한 이불 덮으세. 하는 수 없구려. 이미 소문 다 났으니 어쩔 수 없구려. 그런데 내가 잠버릇이 심한데 괜찮겠소? 막 할퀴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데 괜찮겠소? 그게 무슨 걱정이요? 여자가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번 서방도 자다가 하늘 날아갔소. 옛날 어느 마을에 현명하고 인자한 조대감이 살고 있었다. 조대감은 원만한 성격으로 좀처럼 시비에 말려들거나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랫사람들이 조대감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하여 그에게 말을 거는데 대감마님, 글쎄요 오늘 아침에 남산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큰일이네요, 큰일. 그럴 테지. 몇십만 년 이상 솟은 산이니 비바람을 많이 겪었을 터. 무너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러자 옆에 있던 춘자가 반박하는데 아무리 산이 늙었다고 한들 사람처럼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도 옳네. 산이란 꼭대기는 뾰족하고 밑은 넓으며 바위로 서로 엉켜 있으니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 그런데 대감마님, 덕팔이네 소가 글쎄 쥐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괴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소의 성품이라는 것이 애당초부터 우직하니까 비록 쥐구멍이라도 돌진할 수 있고 말고. 아니, 대감마님,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소가 아무리 우직하기로 하다 한들 그 작은 쥐구멍으로 들어간다니요. 그렇지. 소는 뿔이 2개나 있으니까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서라도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 이에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돌쇠가 무리수를 두는데 대감마님, 그거 아십니까? 사머리가 그러던데 대감마님 거시기가 말라비 틀어진 멸치 만하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니 조대감이 뭐라고? 그건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변강쇠였는데 나와 하룻밤 인연 맺은 여인들은 사흘 밤낮을 땅바닥에 기어다녔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이에 화가 잔뜩 난 조대감이 오늘 밤 사머리에게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 이르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해가 높도록 이불을 끼고 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조개젓을 파는 여인이 조개젓 싸이소. 조개젓 싸이소.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조개젓 장수가 집마당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모가 반반하였다. 그래서 사내는 거짓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병이 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조금도 꺼림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방으로 들어와서 이 그릇을 가져다가 조개젓 2푼어치만 좀 담아오시오. 라고 하며 여인을 끌어들였다. 여인이 그 말을 믿고 방으로 그릇을 가지러 들어가자 사내가 이불을 들치며 바지를 벗은 몸으로 그것을 빳빳이 세우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여인이 말하길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흉악해라, 흉악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흥이 극치에 달하자 흉악, 흉악, 흉악. 이렇게 흉악 소리만 계속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 여인은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게 되었다. 다음에도 또 오시구려. 그러면 내 조개젓을 3푼어치 사드리리다. 여인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며 외쳤다. 흉악젓 싸이소. 흉악젓 싸이소. 자꾸 보잘것없는 흉악젓 싸이소. 옛날 어느 마을에서 보릿고개를 넘던 힘든 시절 한 농부가 쌀을 꿀어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박서방 왔는가?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네. 이런 보릿고개에 양반 평민 차별이 있겠는가? 우리도 쌀이 없어서 아침밥도 못 지어 먹고 있다네. 그런데 농부가 보니 선비가 방에서 무언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에 농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침도 못 잡수셨다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일은 아침에 쌀 꺼달라고 친구네 집에 편지를 쓰고 있겠는가. 아무튼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거 그럴싸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는데 여보, 우리도 건넌마을 김서방 집에다 쌀 좀 꿔달라고 편지를 써봅시다 그려.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지만 농부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를 쓸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부는 고심하다가 종이에 쌀섬 2개를 그려 편지를 보냈다. 며칠 후 농부가 기다리던 회답이 왔다. 그런데 쌀 2섬이 아니라 뭔가를 똘똘 싸맨 보자기였다. 농부가 그걸 풀어보니 솔방울 2개가 들어있었다. 그쪽도 글씨를 볼 줄 모르는지라 솔방울을 보낸 것이었다. 그걸 본 농부의 아내가 이상스러워 물었다. 여보, 그 솔방울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물음에 농부는 답답하다는 듯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런 멍청이 같이 그것도 몰라? 아, 그러니까 자기 집도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뜻이잖소. 네, 뭐라고요? 자기도 가진 거라곤 딸랑딸랑 방울 2개뿐이라 못 꿔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하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며 그래도 그 집 형편보단 우리 집이 조금 낫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렇잖아요. 우린 딸랑딸랑 방울 2개, 말라비틀어진 무말랭이도 하나 있으니.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어느 한 대감 집에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상 잘 차려 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고을에 전성기가 지나 뒷방으로 물러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오랫동안 그 기방에 자주 드나들며 그 기생과 알고 지내온 한량 하나가 홍랑이의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홍랑아, 아직까지도 널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기방을 찾는 양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두 양반이 짝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홍랑이 말했다. 마부장과 우별감이 오시는군요. 얼마 후에 또 두 사람이 들어오니 여초관과 최서방이 오시는군요. 그런데 먼저 온 한량이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까지 들어온 네 사람의 성이 분명 김씨요, 이씨인데 홍랑은 마씨니, 여씨니, 우씨니, 최씨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기생에게 물었다. 내가 기생짓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들의 성씨를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길. 그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소이까? 마씨, 여씨 등의 성을 붙인 것은 그분들과 밤일을 치룬 다음 제가 지은 벼로들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벼로를 지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한량의 물음에 홍랑이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 아무개는 덩치가 크고 물건도 크니 성이 마씨인 것이 분명하고, 다음 아무개는 몸은 작으나 아래 것은 몹시 크니 성이 여씨인 것이요. 또 아무개는 한 번 꽂으면 금방 토하고 다시 토하고 하니 성이 우씨요. 다른 아무개는 참새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렸다 하기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그러하니 참새 작과 글자가 비슷한 최씨라 붙인 것이지요. 이에 한량이 말하길.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내가 벼로를 지었겠구나. 홍랑은 당연하다듯 웃으며 당연히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 참으로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날마다 기방에 찾아와 헛되이 와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니 당연히 허생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격이지요. 그러자 한량이 말하길.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하구나. 헛되이 와서 헛되이 가는데 어째서 올 때마다 내 지갑이 텅텅 비는 것이냐?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